도박비제의 그림자. 장우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삶은 겉보기와 달리 깊은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수십 채의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대형 쌀공장을 소유하며 겉으로는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의 내면은 도박이라는 맹렬한 불길에 타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했던 작은 내기들이 어느새 그의 영혼을 좀무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는 밤마다 은밀한 지하 도박장을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도박 중독은 마침내 한 남자, 후팡치안과 그를 연결시켰다. 후팡치안은 금융계의 거물이자 동시에 악령 높은 삼합회 조직의 두목이었다. 그는 고리대 금업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의 이름은 은밀한 사회의 어둠 속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치안은 도박으로 재산을 잃은 사업가들에게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고 장홍 역시 그 먹잇감 중 하나였다. 치안은 장홍이 돈이 많고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결코 놓칠 리 없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장홍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700만 위안에 달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거액은 이미 그의 사업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치안은 교묘하게 덫을 놓아 장홍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장홍이 빚을 갚기 위해 사업체를 담보로 잡도록 유도했고 잔혹한 이자율로 그의 숨통을 조였다. 4번 빚을 갚을 때마다 치안의 눈은 만족감으로 빛났지만 장홍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어느 날 밤 장홍은 또다시 거액의 돈을 잃고 치안의 은밀한 아지트로 끌려갔다. 치안의 아지트는 낡은 창고였지만 그 안에는 화려한 도박 테이블과 함께 고문 도구들이 음침하게 놓여 있었다. 치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장홍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장홍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장 사장, 당신의 운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치안은 속삭였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어. 치안은 장홍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사업체를 치안에게 넘기는 계약서였다. 장홍은 몸을 떨며 거절했지만 치안의 부하들이 그의 뒤에 서서 묵직한 망치와 쇠사슬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과 같았다. 장홍은 그들의 손에 끌려가 벽에 걸린 핏자국들을 보았고 그제야 자신이 어떤 무서운 존재와 얽혀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완전 치안의 소유가 되었다. 장옥은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지만 치안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치안의 소나기에 갇힌 것을 알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항저우에서의 운명적 만남. 2012년 6월 10일 장욱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후팡취안이라는 이름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상하이로 출장을 와 있었지만 취안은 그의 행적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었다. 장 사장, 오랜만이군. 항저우로 좀 들러야겠어. 취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 밤 9시, 항저우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와. 내 빚을 갚아야지. 장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돈이 없었다. 단 한 푼도.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취안의 부하들이 이미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장욱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비서와 경호원들을 모두 데리고 항저우로 향했다. 그는 그들의 존재가 취안의 광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밤 19시, 장욱 일행은 항저우의 최고급 호텔인 루이 호텔에 도착했다. 웅장한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장욱에게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는 취안에게 연락해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취한 형님, 저녁 식사라도 하시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취한은 의외로 동의했다. 장욱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호텔의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취한을 기다렸다. 잠시 후 취한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그의 오른팔인 리민과 또 다른 거구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리밍은 항상 취한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는 감정 없는 로봇 같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장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며 빚을 늦춰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취한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장욱의 말을 듣고 있는 척하면서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는 장욱의 수행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장욱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갑자기 취한이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며 굉금을 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장 사장. 빚쟁이가 나를 만나러 오면서 호위병을 데려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취한이 소리쳤다. 당장 저 쓰레기들 다 쫓아내. 우리는 할 얘기가 있어. 단 둘이. 장욱은 어쩔 수 없이 비서와 경호원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떠나면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비서는 사장님 조심하세요. 라고 속삭였지만 장욱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취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욱에게 다가왔다. 그의 차가운 손이 장욱의 어깨를 꽉 잡았다. 장 사장,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있어. 그는 장욱을 이끌고 호텔의 은밀한 VIP 라운지로 향했다. CCTV가 없는 복도를 지나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테이블 위에 작은 램프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장욱은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리민과 다른 남자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들려 있었다. 장욱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방이 아니라 그의 무덤이 될 곳이었다. 그때 리민이 장욱의 뒤로 다가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을 채웠다. 딸깍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장욱은 몸부림쳤지만 리밍의 힘은 엄청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취한을 올려다보았다. 형님, 제발 제게 기회를 주세요. 장욱은 울부짖었다. 취한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기회? 장 사장, 당신의 기회는 이미 도박 테이블 위에서 다 날렸어. 취한의 말과 함께 리민과 다른 남자가 장욱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호텔의 CCTV부는 그들이 1시간 만에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그 1시간 동안 장욱은 지옥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지옥으로의 납치. 장욱은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리민과 다른 남자는 마치 그림자처럼 재빠르게 그를 복도 끝에 비밀 통로로 끌고 갔다. 통로의 벽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촉촉한 공기는 쇠와 흙의 냄새를 풍겼다. 호텔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숨겨진 지옥이었다. 장욱은 발버둥 쳤지만 리밍의 소나기는 쇠집게처럼 단단했다. 그의 입은 거친 천조각으로 틀어막혔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통로의 끝에는 호텔의 후문과 연결된 낡은 창고가 있었다. 창고 안에는 이미 시동이 걸려있는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욱은 차 안으로 던져지듯 밀려 들어갔다. 좌석에는 이미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장욱을 보자마자 그의 눈을 디오를 올려 검은 천으로 가렸다. 앞뒤로 묶인 손목에 이어 발목에도 쇠사슬이 채워졌다.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짐짝이 되었다. 차는 엔진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장홍은 눈이 가려진 채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길은 험난했고 차는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희미한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그를 비웃는 잔인한 말들 뿐이었다. 이봐, 이놈이 2,700만 위안을 빚졌대. 대체 얼마나 벌기에 그렇게 썼을까? 한 남자가 말했다. 그 녀석의 아내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 후회해도 소용없지? 이놈은 이제 끝이야. 다른 남자가 낄낄거렸다. 장홍의 심장은 공포와 모멸감으로 뒤엉켰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차가 멈출 때마다 어떤 곳에 도착할지 상상하며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세웠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든 듯했다. 희미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때때로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장홍은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호텔 직원들이 눈치챘을지,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문했다. 마침내 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누군가의 거친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발밑은 축축했고 코끝에는 비릿한 냄새가 났다. 그는 자신이 어느 폐가 같은 곳에 와 있다고 직감했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사장님. 리밍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밍은 장홍의 눈가리개를 벗겼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장홍은 자신이 낡은 창고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다. 주변에는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곰팡이가 핀 벽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벽 한쪽에 매달려 있는 쇠사슬과 족쇄들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흔적을 보여주는 듯했다. 장홍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취한 형님, 제발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돈은 이미 늦었어, 장 사장. 취한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제부터 네 몸이 곧 돈이야. 네 가족은 네 목숨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거야. 취한의 말은 섬뜩한 예고편과 같았다. 장홍은 이제 자신이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 취한의 거대한 범죄 계획에 이용되는 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몸서리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는 지옥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야만 했다. 핏빛의 울음소리. 시간은 자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내몽골에 위치한 장욱의 호화로운 저택은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장욱의 아내 류 부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남편이 항저우로 떠난 뒤로 그녀의 심장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휴대전화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밤 8시, 정적이 깨지고 류 부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는 국제번호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혹시 남편의 전화일지 모른다는 희망에 겨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신 목소리가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류 부인. 남편분은 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휴가를 즐기고 계시죠? 류 부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당신, 누구세요?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이라뇨? 그저 작은 빚을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조롱하듯 말했다. 다만 저희가 남편분을 좀 특별한 곳에 모셨습니다. 좁은 방에 넣어두었죠. 류 부인은 소름 끼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목소리가 멈추고 수화기 너머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장욱의 흐느낌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다.
그는 마치 숨쉬기조차 힘든 듯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여보, 여보, 당신 괜찮아요? 류 부인이 울부짖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장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망쳐. 당신 안전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동시에 경고하는 듯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누군가에게 강제로 입이 틀어막혔는지 목소리가 끊겼다. 그와 동시에 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자, 류 부인, 보셨죠? 남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당신이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더 커질 겁니다. 우리에게 2,700만 위안을 보내십시오. 늦으면 늦을수록 남편분의 고통은 더 깊어질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납치, 돈, 그리고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류 부인은 곧바로 남편의 수행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행원들은 이미 장원기 취향과 함께 호텔을 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항저우 공항국을 찾아가 장원의 실종을 신고했다. 하지만 그들의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항국 직원은 이것은 단순한 채무관계에 따른 문제이니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유부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절망은 깊어졌다.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며 돈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과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날 밤의 전화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엉의 삶이 바람 끝에 내몰렸음을 알리는 핏빛의 울음소리였다. CCTV 속의 그림자 추적, 장엉의 수행원들이 신고한 후 공항국은 처음에는 사건을 무시했지만 후팡 취안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취안은 그들이 모르는 암흑가의 거물이었고 그의 이름은 곧 공항국 내의 비밀 자료실에 있는 파일을 떠오르게 했다.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님에 직감한 공항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루이 호텔로 향했다. 형사들은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밤 발업시 30분 장엉이 수행원들을 돌려보내고 취안과 단둘이 호텔의 비밀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리고 밤 9시 30분 취안과 그의 부하들이 장엉을 부축하는 듯한 모습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검은색 승용차에 오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장엉은 눈에 띄게 힘이 없어 보였고 그의 발은 땅에 끌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형사들은 즉시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들은 차량이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도로는 점점 어두워졌고 차량은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형사들은 밤새도록 차량을 추적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취안은 이미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는 장혹을 80개가 넘는 은신처로 옮기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며칠이 지나도록 장욱의 행방은 묘연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수사팀은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전략을 바꿔 치안의 범죄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치안이 단순한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며 인신매매와 불법 도박 등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범죄 행각은 그를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만들었다. 수사팀은 치안이 과거에 사용했던 은신처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그들은 낡고 버려진 창고, 외딴 농가, 그리고 심지어는 유령 도시처럼 버려진 아파트 단지까지 샅샅이 뒤졌다.
각 장소에는 핏자국과 고문 도구들이 남아 있었고, 이는 치안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장욱도 이런 끔찍한 장소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형사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류 부인은 계속해서 납치범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장욱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려주며 2,700만 위안을 요구했다. 그녀는 협상하려 했지만 납치범들은 오직 돈만 원했다. 류 부인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600만 위안을 모았고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그녀는 이 돈이 남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돈은 치안의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다음날 걸려온 전화에서 납치범은 600만 위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남은 2,100만 위안을 당장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류 부인은 절망했다.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전화는 오직 납치범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그들이 송금한 계좌를 추적했지만 계좌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치안은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수사팀이 자신의 그림자를 추적하는 동안 끊임없이 장소를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며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CCTV에 찍힌 1시간의 짧은 영상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그 영상은 마치 진실을 조롱하듯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장욱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임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답은 아무도 모르는 미로 속에 갇혀 있었다. 날짜는 희미한 목소리, 절망의 예언. 날짜는 2012년 8월 초로 접어들고 있었다. 장욱이 납치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났다. 류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고통에 찬 남편의 목소리였다. 장욱은 쉰 목소리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찢겨진 천처럼 갈라지고 있었다. 여보, 나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류 부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신 괜찮아요? 장욱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 아마도 곧 죽을 것 같아. 그의 말은 류 부인의 귀에 망치처럼 박혔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무슨 소리예요? 제발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어. 이미 늦었어. 장욱은 힘겹게 속삭였다. 그들은 2,700만 위안을 다 원해. 당신이 가진 돈으로는 절대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마지막 몇 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었지? 네 남편이 포기했다. 우리는 내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화는 끊겼다. 류 부인은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것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장욱의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 회사, 심지어 개인 소유의 미술품까지 경매에 내놓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은행과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다. 그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수사팀은 류 부인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취안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그는 이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였다. 취안은 마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처럼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장훅을 80개가 넘는 장소로 옮겨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폐쇄된 공장, 버려진 농가, 그리고 심지어는 보트 위까지. 장훅은 산채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류 부인은 간신히 600만 위안을 더 마련했다.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 마지막 전화는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절망의 예언이었다. 그녀의 돈은 그들의 탐욕을 채웠을 뿐 남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희망을 보며 오열했다. 그녀의 남편 장후은 이제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국경을 넘는 그림자 추적, 장훅의 마지막 전화가 끊긴 후 공항국은 취안이 더 이상 인지를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취안이 도주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확신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취안을 잡아서 장훅의 행방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취안은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했다. 이는 경찰의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교활한 수법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치안의 아내를 체포하고 신문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이혼 서류를 증거로 내밀었다. 그녀의 완벽한 알리바이에 수사팀은 또다시 좌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치안에게 또 다른 숨겨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의 정보였다. 수사팀은 치안의 정보를 미행했다. 그녀는 불안한 기색으로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포착했다. 감청을 통해 형사들은 그녀와 치안이 해외 도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암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경험이 많은 형사들은 그들이 동남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중국 공안국은 즉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연락하여 치안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요청했다. 치안은 이미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치안의 도피 경로는 마치 뱀처럼 교활하고 복잡했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거쳤다. 그는 인신매매 조직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었고 미얀마의 정글을 통과하여 이란과 터키로 향했다. 그는 유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그리스 국경을 넘으려 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수많은 국경을 넘고 여러 개의 여권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다. 터키와 그리스 국경 사이에 험난한 산길을 걷던 중 그는 국경 순찰대에 발각되었다. 치안은 순찰대에게 자신이 홍콩 출신의 사업가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순찰대는 그의 말을 믿었고 터키와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홍콩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치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터키 경찰은 그의 소지품을 조사했고 그의 배낭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을 발견했다. 그들은 치안이 밀수업자라고 판단하고 그의 모든 돈을 압수했다. 치안은 빈털터리가 된 채로 홍콩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는 대륙에 있는 친구 마 씨에게 연락하여 약간의 돈을 부탁했다. 그러나 중국 공안국은 이미 치안의 모든 동료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마 씨와 치안의 통화 내용은 모두 감청되고 있었다. 마 씨는 돈을 전달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는 치안의 모든 행적을 털어놓았다. 치안은 이제 자신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홍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잔혹함을 동원해 도피를 시도했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그의 탐욕이었다. 그는 돈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되었다. 그림자와 같았던 그의 삶은 이제 덫에 걸린 짐승처럼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옥의 문, 그 안의 망자. 홍콩에 도착한 후 치아는 자신이 갇힌 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터키 경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그는 이제 빈털터리 신세였다. 그는 숨어 지내며 대륙에 있는 친구 마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의 계획은 이미 중국 공안국의 감시망에 포착된 상태였다. 마씨가 체포되고 치안의 모든 행적이 드러났다. 2013년 2월 중국 공안국은 태국 경찰과 협조하여 마침내 치안을 방콕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도피 생활의 피로와 초조함이 역력했다. 신문실에 앉은 그는 여전히 거만함을 잃지 않았다. 장옥을 납치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풀어줬습니다. 집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치아는 시종에 관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의 두 눈은 차갑게 빛났지만 형사들은 이미 그의 거짓말에 익숙했다. 그들은 치안의 13명의 동료들을 모두 체포했고 그들 역시 치안과 똑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장옥을 풀어줬습니다. 그 후로는 모릅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치안의 동료들을 분리신문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들 중 2명은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치안이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했고 경찰의 끊임없는 추궁에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끔찍한 진실을 터놓기 시작했다. 저희는 장 사장을 죽였습니다. 취한 형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리이실에 신문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자 형님은 그를 쓸모없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철창을 만들어 수갑을 채우고 호수에 던져라. 그들의 진술은 섬뜩하고 구체적이었다. 2012년 8월 31일 그들은 장헉에게 마지막 식사를 제공했다.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만찬을 주는 것처럼.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장헉의 손에 쇠수갑을 채웠다. 그리고는 주문 제작한 철창을 가져왔다. 그 철창은 가로 60cm, 세로 70cm, 높이 70cm의 좁고 무거운 구조물이었다. 키가 1.8m인 장헉에게는 겨우 몸을 구겨 넣을 수 있는 크기였다. 장헉은 울부짖으며 저항했다. 하지만 힘없는 그는 2명의 거구에게 무력하게 끌려갔다. 그들은 그의 몸을 철창 안으로 억지로 구겨 넣고 문을 굳게 잠갔다. 그가 철창 안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은 지옥보다 더 끔찍했다. 한밤중 그들은 철창에 갇힌 장헉을 승합차에 싣고 저장성 리수이시에 있는 탄컹 저수지로 향했다. 그곳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2번째로 깊은 인공호수였다.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로 보트를 몰고 나갔다. 장헉은 철창 안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호수 속으로 묻혔다. 잘 가라 장 사장. 다음 생에는 도박하지 마. 리밍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철창을 호수 아래로 던졌다. 묵직한 철창은 소리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수면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장헉의 마지막 비명은 영원히 호수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혔다. 이 끔찍한 진술을 들은 취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 하지만 형사들은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하나였다.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철창을 찾아내는 것. 그것만이 취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난관이 놓여 있었다. 그 깊고 넓은 호수 속에서 작은 철창 하나를 찾는 것은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치매 속의 미로 취안의 두 부하에게서 끔찍한 진술을 받아낸 후 수사팀은 즉시 리수이 시의 탄컹 저수지로 향했다. 그들은 2013년 4월부터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물의 미로였다. 탄컹 저수지는 댐 건설로 인해 형성된 인공호수였고 그 깊이는 무려 120m가 넘는 곳도 있었다. 전체 면적은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으며 물속에는 과거의 마을, 숲, 그리고 심지어 산까지 잠겨 있었다. 그 속에서 가로 60cm짜리 작은 철창 하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수색은 절망적이었다. 잠수부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온은 차가웠고 시야는 1m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손전등에 의존해 호수 바닥을 더듬었지만 그들을 발견하는 것은 오직 진흙과 바위 그리고 물고기 떼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수사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취안과 그의 동료들은 법정에서 끊임없이 말을 바꾸며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다. 그들은 장옥을 풀어줬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경찰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경찰의 증거 부족을 노려 형량을 줄이려 했다. 3번의 재판이 열렸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은 공회전만 계속했다. 수사팀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 그들은 미국의 심해 탐사 전문가들과 최첨단 로봇 탐지기를 초빙했다. 로봇은 강력한 초음파 스캐너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다. 로봇이 호수 속으로 투입되자 화면에는 낯선 수중 풍경이 펼쳐졌다. 로봇은 과거의 마을길을 따라 움직였고 수중에 잠긴 건물들을 지나갔다. 마치 다른 차원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시간은 다시 1년 반이 흘러 2014년 12월 28일이 되었다. 수사팀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날 로봇의 스캐너가 호수 바닥의 80m 지점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다. 스캐너는 마치 금속과 뼈가 섞인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형사들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은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로봇은 조심스럽게 그 물체에 다가갔다. 카메라 화면에 서서히 어둠 속의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녹슨 철창이었다. 철창은 좁은 바위 틈새에 끼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맴돌고 있었다. 형사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일한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오랜 준비 끝에 특수 제작된 크레인과 로프를 작업이 시작되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끌어올려진 철창은 끔찍한 모습이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기에 철창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틈새로 시커먼 진흙과 해초들이 엉겨 있었다. 그리고 철창 안에는 인간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시신은 철창에 갇힌 채 심하게 부패해 있었고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시신의 손목에는 녹슨 쇠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형사들은 소름 끼치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철창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과학수사팀에게 넘겼다. 과학수사팀은 부패한 시신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 류부인에게서 받은 장웅의 DNA와 비교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의 DNA는 99.9%의 확률로 장우의 것이었다. 수사팀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그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다. 취안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호수 속의 차가운 물은 장우의 마지막 무덤이었지만
동시에 치안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물이 되었다. 심해 속의 미로는 마침내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다. (2014년 12월 28일) 탕컹 저수지에서 철창이 인양되었다는 소식은 즉시 중국 전역의 언론을 뒤흔들었다. 이는 단순한 시신 발견이 아니라 2년 반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철창 속 시신 사건의 결정적 증거였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취향과 그의 공범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치안은 재판을 앞두고도 여전히 뻔뻔했다. 그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조작한 증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다. 검찰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끔찍한 기소장을 낭독하며 취향과 공범들의 잔혹한 범죄를 낱낱이 공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장우은 죽기 전 마지막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12년 8월 31일, 치안은 장우에게 마지막 식사를 주며 말했다. 맛있게 먹어 장사장. 이것이 내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장우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 후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장우를 끌고 갔다. 그들은 그에게 마지막 무덤이 될 철창을 내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 남자는 장홍의 머리채를 잡아 철창으로 밀어 넣었고 다른 남자는 그의 다리를 구부려 억지로 철창 안에 구겨 넣었다. 장홍의 몸은 철창 안에서 마치 깨진 인형처럼 꺾였다. 그의 몸은 키 1.8m는 그에게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그들은 장홍의 손목에 쇠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그의 몸을 철창에 단단히 고정했다. 치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자신의 잔혹함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제 그를 물속에 가라앉히면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치아는 명령했다. 그날 밤 그들은 장홍이 갇힌 철창을 승합차에 싣고 탕컹 저수지로 향했다. 차 안에서 장홍의 흐느낌과 몸부림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저수지 한가운데로 가서 철창을 차가운 물속으로 던져 넣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철창은 장홍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잔인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법정에서 이 모든 진술이 낭독되자 공범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 그들 중 2명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악몽 같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치안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안은 여전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재판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은 결백하고 이 모든 것은 짜여진 각본이라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호수 바닥에서 올라온 철창과 그 안에 부패한 시신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장홍의 마지막 비명이었고 치안의 잔혹함을 증언하는 무덤에서 온 증언이었다. 자공사옹, 심해에서 건져 올린 진실. 치안의 동료들이 자백하고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시신이 필요했다. 그것이야말로 치안의 살인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은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탕컹 저수지는 단순히 깊은 호수가 아니었다. 댐 건설 전에 오래된 마을, 숲, 그리고 거대한 산맥이 그대로 수장된 미지의 세계였다. 수많은 물고기떼와 수초들이 얽혀있어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잠수부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존해 호수 바닥을 더듬어야 했다. 차가운 수온과 강한 물살은 잠수부들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들은 절망적인 수색 작업을 매일 반복했다.
수사팀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한 형사가 제안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심해 탐사 전문가들을 부릅시다. 이 제안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중국 공안국은 미국의 심해 탐사팀과 접촉했고 그들은 최첨단 수중 탐사 로봇을 가지고 항저우로 왔다. 로봇은 강력한 음파 탐지기와 초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었다. 로봇의 화면에는 낡은 우물, 무너진 집, 그리고 뼈만 남은 나무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 로봇은 24시간 내내 호수 바닥을 훑고 다녔다. 시사팀은 희망을 잃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밤낮으로 계속된 작업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2014년 12월 28일 로봇의 화면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수심 80m, 거대한 바위 틈새에 검은 물체가 있었다. 로봇의 음파 탐지기는 그것이 금속과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했다. 수사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그것이 장혹을 가둔 철창임을 직감했다. 더 가까이 가라! 형사들이 소리쳤다. 로봇은 조심스럽게 물체에 다가갔다. 카메라 화면이 물체를 클로즈업했다. 엉겨붙은 해초와 진흙을 뚫고 희미하게 철창의 형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철창 안에는 인간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기에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패해 있었다. 하지만 시신의 손목에는 녹슨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온몸은 철창에 엉겨 붙어 있었다. 형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이 끔찍한 진실을 묵격했다. 곧이어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다. 특수 제작된 크레인이 철창을 호수 위로 끌어올렸다. 차가운 물을 쏟아내며 모습을 드러낸 철창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다. 철창 안에는 부패한 시신이 여전히 갇혀 있었다. 과학 수사팀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고 DNA 검사를 위해 시신의 일부를 채취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시신의 DNA는 장훅의 것과 일치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안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호수 바닥에서 건져 올린 철창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년 반 동안 물속에서 장헉이 겪었을 고통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철창의 녹슨 자국 하나하나가 치안의 잔혹함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육신 피로 쓴 최후의 판결. 2015년 2월 11일 항저우 인민법원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철창 속 시신 사건으로 부르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바로 후팡 치안과 그의 공범 누명이었다. 그들은 고의적 살인이라는 가장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머지 공범 6명은 납치 혐의를 받았다. 법정은 수많은 언론인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은 차가운 표정의 취안에게로 향했다. 취안은 재판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만강히 부인했다. 그는 증거물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공범들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검찰은 먼저 장홍의 시신이 발견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심해 탐사 로봇이 찍은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녹슨 철창 속에 갇힌 채 발견된 장홍의 끔찍한 시신이 화면에 나타나자 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검찰은 DNA 감정 결과를 제시하며 시신이 장홍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증명했다. 이어 검찰은 공범들의 자백을 기반으로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2012년 8월 31일
장홍에게 마지막 식사를 준 후 그를 철창에 가두고 쇠수갑을 채운 잔혹한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장홍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며 취안의 잔인한 성격을 강조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혹한 범죄였다. 취안은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검찰의 기소 내용을 무시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달랐다. 장홍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알고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그들은 재판장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자백은 취안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우리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2015년 3월 16일,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은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한 침묵을 요구했다. 판사는 취안의 모든 범죄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선언했다. 피고인 후팡 취안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낭독되자 법정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안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에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나머지 공범들은 종신형과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후 2016년 12월 12일 악명 높았던 후팡 취안은 마침내 형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잔혹함으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했다. 철창 속 시신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도박과 탐욕,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잔혹함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장홍은 차가운 호수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고 취안의 잔혹한 범죄는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영원히 기록되었다.